자, 다음으로는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나 또 뭐 이로 인한 그 불이익인 뭐 인정이자 또는 뭐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이런 것들은 이미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여기서는 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 수입으로 계산한 뒤 단순히 가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으시죠,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뭐 저희 뭐 고객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다른 뭐 세무사님이랑 그 기장을 하시는 그런 대표님하고 그냥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계산된 금액이 4억인가 그런데 한 번도 그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은행에 납입해라 뭐하라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러면 반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이제 요거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 뭐 11조 제9호에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여기 나호에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자 발생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자는 법인의 수익에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면 뭐 지금이 2025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2024년 12월 31일에 예를 들어서 차변에 미수이자 계상하고 대변에는 수입이자 계상했겠죠. 근데 이제 2025년에 미수이자를 없애겠죠. 그죠? 그러고서는 보통은 그거를 보통 예금이나 이걸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상환했다는 금융 증거를 보존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미수이자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다시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법문을 따져보시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자 발생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이거를 회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회수했다고 물리 해석하면 회수하지 않았죠. 네. 이거 과세 분개만 한 거죠. 분개만. 네. 100% 과세거든요. 네. 이걸 10년 동안 해서 4억을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면 그거는 뭐 조사 나오면 무조건 다 10년치 가지급 인정이자 전부 다 상위처분이잖아요. 그리고 관세 왕창 물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정이자만큼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서 그 이자를 상환했다는 증거를 보존하셔야 상해처분이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고요. 입금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갖고 가는 거는 그 다음날 또 갖고 가는 건 다른 문제고. 네. 네. 그래서 꼭 금융 자료로 인정 이자를 상환했다는 증거를 보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현장 나가서 네. 만나봤던 업체 중에 가지급금이 11억이 있었는데 그 업체도 거의 3억 이상이 이런 원본 가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는데 그 대표님은 요게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냥 알아서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만 계속 매해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본인의 가지급금이 또 그렇게까지 쌓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무조건 추징돼야 되는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계사 사무실한테. 뭐 그동안 왜 안 알려줬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대단히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업을 하다 보면 왜 그 도급 점수 계산하거나 또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 대출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네. 사무실에.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요 예가 실제 그냥 뭐 심판 예인데요. 네. 그 내용을 처음에 보면 당초 재무제표는 원래 가지급금이 10억이 있었어요. 10억이 있었는데 이제 뭐 기장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이거 뭐 은행 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급금이 너무 많으면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더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어떻게 숫자가 바뀌었냐면 가지급금은 2억으로 그러니까 8억이 줄었죠. 동시에 외상매출금을 15억에서 7억으로 해서 외상매출금을 줄여놓은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매입 채무를 이렇게 하면 찾으면 똑같으니까 여기 숨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얘기 지나다 보니까 이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외상 매입금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외상 매출금 8억 없는 거를 가공자산을 또 계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사가 나온다고 통지가 오니까 다시 가지급금을 원상 복구했어요. 이건 안 해도 금방 다 걸리는 거고. 요렇게 한 거를 이제 세무서 이제 조사 공무원이 이거를 적발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이러한 회계 처리는 세무서 주장입니다. 이제 국세청의 주장이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세무서가 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도 없는 중대한 사안이고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성명세서에도 즉 인정이자도 계상하지 않고 빼먹었고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시점에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때에 대표자 전액 상여 처분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네. 즉 처음에 2015년에 외상매입금 15억을 7억으로 줄어들고 가지급 8억을 줄였을 때 네. 그때에 상여 처분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액을. 그래서 사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사실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저도 있다는 얘기.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저도 사실 있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연말에 가지급금을 없이 재무상태표를 예쁘게 만든다고 하죠. 네, 그런 네. 것들은 또 현실적으로 완전히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세무사 이게 입장에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인식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인식을 네.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세무사 이제 기장 세무사님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하나는 뭐냐면 12월 31일로는 다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다른 데 감추든 뭐 하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1월 1일 날 원상 복구하겠죠. 원상 복구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과소계상하거나 외상매출금 자산 쪽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줄인 부분이 있으면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갖고 가서 그 숫자를 끌고 가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정 과목을 세법에서는 그 실질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것이지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달았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가지급금을 줄여서 외상매입금을 줄였다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세법은 그 근데 실질이 그게 중요합니다. 텍스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분식 아닌 분식을 했는데 이 분식을 24년 12월 31일 날 하나의 분기를 이렇게 분식을 했다 하더라도 자, 이 회사는 24년 전체 회계연도에 분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이 기업이 만약에 향후에 가압승계 특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아 그러면 안 이거 되죠. 회계부정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압승계든 가압상속이든 다 적용 들어와 있잖아요. 회계부정일 때 그렇죠. 배제하는 게 그게 그 특례일로부터 전 10년 후 5년이에요. 이 장량 15년 동안 회계부정 걸리면 이거 다 추징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입찰을 못 하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입찰을 못 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죠. 현실적인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내시라는 거예요. 내셔라.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뭐 전액을 상해 처분하는 거를 저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분석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감춘 거를 세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 소명용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별 분석하지 않으면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조사관리과에서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 걸 알고 코딩을 걸어가지고 이거 추려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추려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신고된 서류만을 보고 자기 지금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건 못하죠. 이거를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이거를 걸러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러나 컴퓨터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네. AI 컴퓨터. 네. AI 컴퓨터는 이걸 제일 잘해요. 그리고 AI 컴퓨터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국민을 샅샅이 1대1로 검증하는데도 시간 제가 볼 땐 10분이면 될걸요. 전 국민 다 상대하는데 여기서 몇백 광년 가는 것도 뭐 양자 컴퓨터 동원하면 뭐 5초 안에 계산된다는데 우리나라 그 데이터 하나 분석하는 건 내가 볼 때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때문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사가 나올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지급금을 다른 곳에 이렇게 가공 자산이나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인정이자는 꼭 납부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아까 검토해봐야 될 거는 이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이제 폐업하는 경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왜 자녀하고 똑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20년 이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했는데 가지급금이 20억이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제 요 재무제표가 다음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가지급금이 아까는 37억 자산에서 가지급금이 20억이 있고 기타 자산은 17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잉여금이 36억이 있고 자본금이 1억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똑같은 상황을 실행할 거거든요. 네. 1년에 대표이사 급여, 대표자 급여 1억, 여기에 복리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해서 1억. 그래서 2억을 결손신고를 하면서 이 잉여금 36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3년 지났다고 하면 이제 적자가 6억이 신고됐겠죠. 네. 근데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대표적 급여는 뭐 이거 전부 다 사업 무한자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금 불산입하되 급여는 기타 사회 이주로 처분될 거고 소득세 추징은 안 될 거예요. 다만 2월 결손금이나 이렇게 공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하는 거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나 접대비는 상여 처분이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조사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무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폐업 처리, 직권 폐업하실 수가 있죠. 네. 직권 폐업시키겠죠. 당연히 직권 폐업시키는 거고. 왜? 현상을 보니까 사업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직권으로 폐업을 시키죠. 큰일 났네요, 그죠? 그렇죠. 가지급금 있는 상황에서 직권 네. 폐업은 그렇게 하면 네. 여기 추징 당하는 세액이 아까 지금 3억, 1년에 1억씩 20조 플러스 요 가지급금 20억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상해처분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이 폐업한 날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3억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게 돼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23억 정도 되면 세금이 아무리 안 나와도 한 10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뭐 아무리 안 나와도. 네. 뭐 가산세 좀 합치면 거의 10한 3, 4억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주 핫 이슈가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나 우리 김성산 좀 60년대생이니까 60년대생에는 이게 커다란 문제가 안 됐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그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세무조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지급금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뭐 조사가 나와도 이제 뭐 서울은 좀 덜합니다만 뭐 사실은 아는 사람도 있고 찾아보면 이 조사공무원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사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 그 경비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가지급금이 생겼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잘 손을 안 댔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뭐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지급금을 걸어가고서 과세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지급금 때문에 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러한 세상이 변한 걸 대표님께서 모르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으로 하면 이제 커다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거 분석은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가 제일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이제 약간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아니면 정말 쿨하게 세금을 내시든 해결 방안을 저는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을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그래요. 네. 문제가 되죠. 이세무사님 저기 아버지가 이 가지급금이 한 30억 있는 회사를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면 받으실래요? 그거는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고 가지급금을 물려받는 개념이라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급금이 대량으로 있는 법인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받지 않을 거니까 증여 때문에는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하든 뭐를 하든 뭐 하다못해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증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증여보다는 먼저 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증여 때문에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 그리고 진짜 증여 가지급금이 잔뜩 있는 법인을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하면 그냥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네, 현실에서의 증여 플랜은 네. 통으로 우리가 다 주지 않으니까 5% 10%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죠.